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2021년 5월 14일이군요. 매주 금요일은 김대호 한국 사회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과 제가 김대호와 이동호의 경세 토크라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경세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세란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고 가장 큰 건 결국 국가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문제일 거고, 국가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결국 먹고 사는 것이고, 먹고 살아야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당 구실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침략으로부터 혹은 우리 내외 국 밖으로 어떤 안으로부터 어떤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의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국가를 운영하면 결국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질서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만인의 투쟁 사회로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낫고, 그렇다면 이 질서를 어떤 가치,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질서를 잡을 거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면 그중에 결국 무엇이 정의냐라는 문제가 될 거고, 결국 그 정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그러면 그 속에서 생기는 필연적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격차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떤 가치로 어떻게 다룰 거냐 문제가 사실상 지난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큰 문제 아니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김대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정리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국가의 본령이 안보, 질서,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럼 뭐 성장 이렇게 예. 또는 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질서의 핵심이 이 정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의가 통용 그 질서 안에 그 정의라는 게 없으면 그 질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질서는 결국 이제 격차를 어떻게 다룰래, 어떻게 차별하고 배제하고, 또는 누군가를 또 우대하겠죠, 그죠? 그렇죠. 누군가를 갖다가 우대하고, 누군가는 그러면은 차별하거나 배제하고. 뭐 실력 있는 사람 우대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이제 문명 국가들은 많은 어떤 격차들을 시장에 이제 맡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권력은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가지고 그 선거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권력자를 정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죠. 그나마 그래도 뭐 그런 시스템이 가장 나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예. 아니,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질서 또는 어떤 격차와 관련해서는 대충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다.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 아름다운 말이고 사실 상식이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도 그때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저거 한번 띄워보시죠. 중국 공산당에. 그러니까 지금 저게 중국 공산당 거 가져온 거네. 네, 그런데 저게 하여튼 뭐 상식인가요? 보편 상식으로 그냥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에 오른쪽에 지금 저게 그거죠. 좀 빨간 거로 보이는 게. 예. 저걸 그냥 그대로 풀어놓으면은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한다. 뭐 이제 그 내용인데 완벽하게 같은 말이에요. 2015년도. 아니, 그런데 저게 또 그러면 쟤들이 창안한 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있고, 제가 또 2012년에 2007년에 낸 책에서도 보면은 거의 어떤 같은 비슷한 얘기가 있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고요. 그렇지. 또 저 위에 올라가면 또 있을 겁니다. 그래. 그때 뭐 제가 지금 듣기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뭐 징기스칸이 했다는 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확인을 그래요?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게 뭐냐면 인류 보편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저 얘기는 그러면은 그 바로 그 전 원조는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고 그 전에는 우리 그 김대호 소장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때 2010년 8.15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할 때
그때 공정사회를 말씀하셨죠. 공정사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오, 아니, 드디어 언제 연설문 팀에 들어갔냐? 아니면 드디어 이명박 청와대 핵심으로 해가 들어갔구나. 뭐. 우리 김대호 소장이 정말 청와대 핵심으로 들어간 날을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게 며칠 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불평등을 8번 얘기했습니다. 격찬을 5번 얘기했고요. 불평등과 격찬은 거의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일자리 15번, 경제 48번, 포용 3번을 언급했는데 자, 저 질서의 핵심은 결국 불평등과 격차를 어떻게 이제 그 다루냐 문제거든요. 그 사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거나 혹은 또는 그 동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나름대로 동의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런 게 과제겠죠 질서를. 예. 그 결과가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잘 다루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자리와 경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성장하죠. 일자리도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결국 궁극적 목표는 이 질서를 갖다가 바로 잡고 즉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경제 성장이 되잖아요. 그렇지. 불평등과 격차라는 거는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징벌 체계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인 보상이라는 게 우리 그 김대호 소장님 가끔 말을 좀 해석해 줘야 돼요. 왜냐면 유인 보상이라는 게 뭔가 그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러니까 뭔가 보상해 주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이죠. 네.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시장에서 많이 얻으니까. 네네. 예. 아니 선거도 일종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어쨌든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사면 마음을 사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마음을 사면은 표를 갖다 얻고 그러면 이제 권력을 갖다가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네네. 권력을 잡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불평등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더 보면은요, 뭐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블라블라블라.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뭐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뭐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 주르륵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요 불평등 완화 또는 격차 해소가 한국의 어떤 진보 내지 좌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죠. 적어도요 그 사람들이 그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잘할 능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가장 강조를 하고 자신의 어떤 간판 상품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쨌든 나름대로 그 정당성을 거기서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가치의 정당성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격차 불평등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뭔가 재벌 대기업이나 뭐 이런 어떤 강자가 뺏어갔다. 약자들을 착취를 해서 뺏어서 이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게 있어요. 막스주의 생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어떤 징벌로 근거 없는 예. 혐오로 이제 그렇게 이제 촛불 때 그거 보셨어요? 그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런 큰 두상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네. 그 옆에 보니까 이재용. 삼성 이재용 그 얼굴 풍선 같은 거 만들어서 발로 차고 다니더라고. 푸른 수위 입혀가지고 그리고 어디 철장에 또 갇히게 네, 만들고 갖다 놓고. 퍼포먼스하고. 참 그래서 불평등과 격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진보나 좌파는 시대착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착오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진보 동네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고용노동 문제나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제 발제자나 패널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쉼 없이 그 부분을 갖다가 바로 잡으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노동조합이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미명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특권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결론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 완화하는 게 아니고 심화 확대시킨다. 노동조합들이 그게 이제 지난 토크에서 지난 토크에, 우리 네. 이제 그 한번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 사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고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요 안 보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요 격차는 피부로 실감을 그렇지.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네, 시기심하고 연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내가 그 머리가 나쁘고 내가 노력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쟤는 나보다 더 잘 살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질투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실은 또 사람의 뭐라 그러는 그 기본 모습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요, 자 격차 불평등 문제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요거. 자, 저거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이었죠. 예. 저는 저 옆에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놓으니까요, 뭐 저거는요 격차 불평등 저 정의 문제에서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저렇게 되니까 정의를 저걸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즉 정의는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쁜 짓을 갖다가 한 자를 징벌해야 된다. 요거잖아요. 어떤 선입견 없이. 예. 아니 그런데 정의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을 징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아주 작은 그렇지, 부분이고요. 작은 부분이죠. 정의의 핵심은 격차, 합리적 격차거든 사실은. 합리적 격차요, 합리적 불평등이거든. 그러니까 유인 보상 체계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그들이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보상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 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격차가 첫째, 격차나 불평등을 바라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건 정당한 격차냐, 부당한 격차냐 이거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죠? 정당하냐 부당하냐. 예. 예, 근데 기여를 많이 한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이윤이든 더 높은 어떤 그 소득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요 정당한 격차냐 부당한 격차냐 요거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이 노력도 안 하고 네. 예? 그냥 막무가내로 혹은 뭐 부모 재산이나 혹은 뭐 때를 써가지고 뭔가 자신 노력 이상 걸 가져가는 것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삼성에 대한 분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 삼성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아주 높은 기업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인류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협력업체를 지었잖아. 협력업체들 훨씬 삼성 협력업체가 못 돼 가지고 안달입니다. 그렇지. 또 협력업체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반 어떤 삼성으로부터 독립기업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아니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저게 부당한 격차라 생각하고 그 부당함은 삼성의 어떤 갑질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지금 목을 갖다가 지금 쬐고 있거든요. 목만 쬐는가요? 배를 쬐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배에도 칼 들어갔지 사실은. 이게 이병태 교수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 이병태 교수가 네. 제가 좀 가끔 그 네. 양반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는데 네. 인간의 시기심을 정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삼성에 대한 이기심, 네. 시기심을 가지고 네. 지금 정의라는 이름으로 삼성에 징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그렇고요. 저는 근데 진짜 중요한 부당한 격차 있잖아요. 예, 예. 이 불합리한 불평등 여기에 대해서는 또 둔감해요. 그렇지. 예,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격차 불평등 나오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얘기하죠. 그다음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얘기합니다. 예. 이게 그다음에 갑과 을 격차. 눈에 잘 보이니까. 예, 원청과 하청 격차.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그 격차는 뭔데요? 우리 김대우 소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저 격차가 왜 발생했는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규명하는 것이 이제 별도인데 그거는 전에 약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기피함으로써
아니 뭐 세상의 시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제품이든 기술이든 서비스든 기업이든 기계든 새로운 게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부침하고 탄생하고 소멸하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고용은 한 번 고용하면은 정년까지 보장해라. 지금 우리 이 패러다임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근데 현재 어떤 시장 경제하고 사실은 맞지 않는 패러다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뭐 다양화 시대라서 네네. 이게 떴다가 그럼 또 저게 뜨면 언제라도 저걸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사라진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그 다이얼이 있었잖아요. 다이얼이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그 카메라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녹음기. 어. 아니 스마트폰으로 해서 참 사라진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10년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전자 사전들 또. 전자사전도 마찬가지. 저는 사실은 지금 방금 말한 것들 다 따로따로 갖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다 사라졌어요. 그럼 그거 생산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사라졌겠지. 그렇지. 그 생산한 기술자들 사라졌을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하철에 있는 무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가로수라든지 뭐 등등등. 그렇지. 교차로. 맞아. 교차로 이런 건 한 많았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지하철 앞에 다 그 있었고 지하철 타면요 다 그거 봤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전부 휴대폰 들고 있죠. 휴대폰. 네, 그렇습니다. 그 뉴스 보고 그다음에 드라마 보고. 네. 아니 그때 이제 그 전에는 피처폰 있었고 그 전에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있었죠. 아니 그때 뭐 삐삐가 이 삐삐를 갖다 잘 못 만들어서 이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그 이 기술이나 기기가 나오니까 그냥 사라진 거거든요. 삐삐도 처음에는 그냥 삐삐 울리기만 하다가 나중에 네. 거기에 번호가 뜨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삐삐를 아는데 지금 20, 30대는 삐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만 봤을 테니까. 마치 우리는 연탄 잘 알지만 연탄을 알 리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거를 만들었던 기술자들은 다 사라졌겠죠. 네네네. 그러면 다시 다른 기술로 가든지 했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고용의 어떤 유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이 그때의 어떤 충격 있잖아요. 기술 변화로 인한 상품 서비스 시장의 충격. 그게 이제 고용에 대한 충격으로 나타날 때 이제 그걸 완충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뭐 고용 보험이든 아니면 뭐 어떤 뭐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극도로 안정된 어떤 분야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은 엄청나게 안정된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안정돼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월급도 많고. 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제도와 정책을 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직 노동, 노조가 한국의 어떤 기간 산업, 대기업, 이 규제 산업들, 예컨대 은행, 무슨 발전소, 그 다음에 무슨 정유회사,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회사, 항만, 웬만한 거의 모든 어떤 기간 산업들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방송사라든지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특히 이제 방송을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용 유연성과 관련된 어떤 담론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살인인 것처럼 해고는 살인이라고 막 그냥 부러지자면요.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뭐 이 방송을 갖다가 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방송사에 있는 어떤 이 기자들이나 PD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곡이 되는데 근데 사회가 계속 이렇게 빠르게 바꾸면 결국은 없어지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회사 내에서도 없어지는 부서가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걸로 가야 되고 그럼 그때그때 새롭게 계속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그림 다시 띄워주세요. 한국에는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렇게 격차를 말할 때요 정규직은 말 이름 그대로 정상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정규직 정상, 비정규직 비정상. 그러면 비정상을 없애야 되겠네. 정상을 늘려야 되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한국의 정규직이라고는 존재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입니다. 첫째, 정년 보장입니다. 그다음에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고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정규직이라는 거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외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 해고 요건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근로기준법 23조하고 이제 24조와 그다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판사들인데 판사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릅니다. 이 사람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근로기준법 23조나 24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인 정상, 비정규직인 비정상.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에서 해고된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 전직의 계기로 생각하는데 쌍용 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뭐 공공부문에서 해고된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이제 해고는 살인이다. 그 뭐 눈물 흘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판사라는 자들은 이거 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원래는 법리를 따져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법 정신이다 하면서 아주 온정주의적 판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기득권 노동을 보호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새롭게 지금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 최근에도 보호하니까. 최근에도 문제된 게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년에는 2,000명, 예전에는 몇천 명씩 채용을 했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500명이네. 이야. 뿐만 아니라요. 대학 같은 경우도 지금 예컨대 반도체나 AI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늘어나거든요. 예컨대 미국의 어떤 유명한 공과대학에서는 AI와 관련된 인력,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과 정원을 최근 어떤 몇 년 사이에 5배씩 늘렸거든요. 우리는 못 늘립니다. 왜? 정원이 딱 통제되어 있는데 한쪽을 늘리면 딴 쪽에서 줄거든. 그리 되면 거기에 교수들의 어떤 그 일자리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겠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못 늘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경제 활력들 있잖아요. 유연성이 없어지니까 활력이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은 늘어나야 될 때가 못 늘어나요. 그렇지. 줄여야 될 때는 못 줄입니다. 줄여야 될 때는 사실은 이미 그 뭔가 그 효용성이 다한 그런 부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이 힘없으면은 우리 음식점이야 뭐 손님 없으면은 그냥 완전히 쪽박 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같은 독점적인 어떤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 없어도 얼마든지 자리 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굴삭기 한 대 기사 한 명이 할 일을 갖다가 숟가락 10,000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 10,000명. 기술은 말때 한 명이 할 수 있는 걸 기계 하나 가지고. 지금 이거 뭐 농담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인력의 어떤 절반 내지 3분의 1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갖다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지금 우리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요 격차 문제, 이 격차도 뭐냐면은 상향 평준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거든요. 정규직이 얼마나 과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여론 주도청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론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이 공영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이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보고 이걸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달려갔고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받았거든요. 원래는 저는 이거 오랫동안 저거는 한국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하고 하향 평준화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고 중향 평준화로 가야 된다. 이게 오랫동안 제 지론입니다, 사실은. 중향 평준화로 가다. 상향 왜냐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만약에 전부 정규직화해서 전부 다 해놓으면 유연성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그 전부 정규직처럼 하면 대우 올려주면 전부 상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뿐만 아니라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쟁도 떨어지겠지. 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생산성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게 되면요. 소비자를 털든지 뭘 털어야 되지. 아니, 협력업체를 털든지 비정규직을 털든지 주주 몫을 털든지 아니면은 미래 세대의 어떤 몫을 털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렇지.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게 아닌 대신에 네네. 네?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은데 전부 대우를 올리면 그러면 거기에 돈 주려면 하여튼 어디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예를 들면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 대접할 수 있겠지만 네네.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더 주려면 결국 어디서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져오는 게 손쉬운 게 결국은 국민 세금 털거나 혹은 또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 털거나 미리세 털거나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김대호 소장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올라오십시오. 자, 이제부터 좀 별로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어떤 불평등, 격차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공공과 민간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공공 부분 종사자와 민간 부분이 고용 안정 측면이라든지 연금 측면이라든지 당장 대출 받으려고 그래 보십시오. 우리 딱 등급들이 있거든요. 공무원의 최상위 등급입니다. 가장 이율이 낮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프리랜서들은 아주 낮습니다. 중소기업 당연히 낮죠. 자, 그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규직 비경가로 사실은 가장 격차가 큰 게 저거네. 예? 자, 그다음에요. 규제 면허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이제 규제 산업 예컨대 은행. 그죠? 우리 규제 산업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교육도 뭐 온통 규제 산업이고 그다음에 면허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건데 다른 나라는 예컨대 변호사를 갖다가 변호사 면허를 갖다가 그 운전 면허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변호사 면허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운전 면허는요 운전할 수 있는 기본은 됐다요, 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운전 면허를 딴다 그래서 어떤 이걸 특권이라고 특혜라고 할 수 없거든요. 50년 전에는 운전면허증이 지금 항공기 면허증처럼 취급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예. 예. 기술자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라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그냥 이게 자격은 된다. 운전할 수 있는. 최소한 운전할 수 있는. 네, 그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뭐 법과대학 나와서 이제 변호사 시험 치면은 뭐 미국에 아마 250만 명쯤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3, 4만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50만이나 되나요? 예, 굉장히 변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변호사 면허가 어떤 특권 특혜로 생각되지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그 많은 나라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변호사 면허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운전면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렇지. 이제 기본은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일정한 어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특권 특혜를 담보를 하죠. 의사는 더 하죠. 근데 의사는 사실은 좀 이제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엄격하게 관리할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운전면허처럼 말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자격 요건을 딱 부여하고 나머지는 변호사는 네가 어차피 알아. 나중에 네. 법정에서 이제 실력이 판가름 나잖아요. 네네. 예, 변호사가 아무리 뭐 변호한다 해도 결국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야 돼. 그러나 의사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는 건 사람을 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나 뭐 미용사 면허나 이런 것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하거든요. 사고 많이 내면 보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운송 기업에서 그 사람 고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미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목사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면허는 아무도 그걸 갖다가 목사 면허만 따면은 그냥 뭐 신도수가 몰려오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본인이 또 어쨌든 개척해야 되고 그래서 개척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유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력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학력을 많이 묻는 사회인데 학력을 전혀 묻지 않는 그런 직종이 몇 개 있습니다. 예컨대 운동선수, 목사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뭐 어디 서울대를 나왔는지 연대를 나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의 설교와 사역 그렇지. 이거를 딱 보면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강은 목사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안 나왔고 이름도 없는 이름은 있죠. 대한신학교라고. 대한신학교 야간 나왔다 그래요. 맞아요. 그분이 하도 해서 그렇지만 아무도 말입니다.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폄하를 하거나 맡겨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설교 사역을 딱 들어보니까 아니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이 국가 면허 있잖아요. 그 은행도 일종의 국가 면허.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격차를 만드는 주범들이네요. 의사, 예. 변호사, 어떤 근데 사실은 가장 큰 거는 공무원 합격증에 대해서 엄청난 특권 특혜를 갖다가 준 거죠. 평생이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의사 면허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될 텐데. 공무원 합격증이 연금도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세상에 삼성전자 직원의 어떤 생애 소득보다도 공무원의 생애 소득이 높다는 게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크게 보면은 공공과 민간의 격차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공공과 민간이 근데 한번 공무원 되면 평생 예를 들면 잘릴 염려 없이. 예? 그리고 또 고소득과 그다음에 복지 혜택도 많잖아요. 자녀들 뭐 네네. 학자금 지원까지. 그다음에 또 그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연금이 또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자기 배우자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공공과 민간의 격차나 이제 규제 산업과 비규제 산업의 격차, 그 다음에 사실은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이 격차 큽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존 고용을 갖다가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달려왔거든요. 그 선두에 지금 현재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민주 진보 정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은요 아마 잘 그걸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 20대가 지금 많이 지금 돌아섰잖아요.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알바 쉽게 구했는데 안 구해지거든. 안 구해지지. 옛날에 그래도 유수한 대학 나오면 그러면은 괜찮은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은행이든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지. 80년대, 90년대 초반마다 하더라도. 아니, 그때하고는 뭐 어차피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는 뭐 하여튼 대학교 나오면 하여튼 서너 개 그냥 가지고 네네. 그 중에서 어디 갈까 고르고 했던 거. 예, 그때는 뭐 그냥 이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처럼 그런가? 이제 느껴질 테고. 아니 각 기업에서 네. 대학에 와가지고 자기 기업 와달라고 홍보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하고 비교를 해도요 일자리 사정이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팍팍해져 버렸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을 딱 기울이는데 지금 받은 것보다 내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되면 딱 그냥 이게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하고 이게 수입 지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2050년, 60년 이렇게 가면은 지금 인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베이비붐이 100만 명 내외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27만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0만 미만이더라고요 벌써. 이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번 소득에 하여튼 보험료로만 건강보험 보험료로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해서 한 25%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다가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료 내야 되죠. 그러면은 그냥 막 소득의 70%를 갖다가 내는 끔찍한 일이 딱 그냥 딱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격차군요, 그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김대 소장 얘기는 우리는 전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갑을 뭐 그다음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격차들이 네네. 공공과 민간 사이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규제 산업과 규제 산업과 비규제 산업. 정부에서 예를 들면 면허를 독점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그다음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격차에 대한 우리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분들 훨씬 더 격차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못 보고 있는 거군요. 예, 예. 그 외에도요, 사실은 지금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뭐 발전 격차는 아는데
딱 부동산을 갖다가 딱 이거 갖고 있으면 또 확실히 느낍니다. 창원에 예컨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아파트 값이 옛날 살 때 비해서 떨어졌을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불과 지금 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아마 서울 같은 평균 아파트 가격이 80% 정도 올랐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전부 뭐 10매덕 다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하고요, 창원이나 부산에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의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이게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제 문제는요, 이거는 그럼 누구를 착지한 거냐,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그 제도나 정책,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이제 그 무능한 거죠. 무능하고 혼미하거나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어떤 뭐 정부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공유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특별연설, 며칠 전 특별연설에서도 딴 거 있잖아요. 딴 거는 실패를 인정 안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패를 유일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경제 잘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방역도 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랬는데 부동산은 이제 저기 반명을 못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격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격차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학위나 학벌을 근거로 한 배제와 차별이 좀 심한 나라이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서울 들어가려 그러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목회 있잖아요. 목회 현장에서는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거 차별 안 합니다. 오히려 학벌 좋은 사람들이 목회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 네. 예, 학벌 좋은 사람들.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말입니다. 이게 소비자든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작동하면요, 의외로 그 학위나 학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별로 이게 맥을 못 추거든요. 결국 교회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냐, 네네. 설교 어떻게 하고 그분의 진정성이 사람이 통하면 네네. 거기에 교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냥 아무리 학벌 좋아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설교 내용도 안 좋고,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네. 목회에 뭔가 좀 진심성이 통하지 않으면 목자로서 자질이 없다면 교인들 하나씩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식당을 갈 때 가서 그 식당에 그 식당 주인의 학위 학벌 봅니까? 그렇지. 안 보잖아요. 음식만 보죠. 그러니까. 음식 맛있는 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 CEO가 어떤 학교 나왔는지 봅니까? 안 보거든요. 그 철저하게 어떤 소비자나 이용자들이 어떤 선택권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작동하기 때문에 학위 학벌을 차별하지 않는데 아니면 시장적 질서가 작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가 이제 학위와 학벌이 이제 작동하는데 예컨대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변호사 사회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대 의전원을 나왔는지 이거 따집니다, 사실은. 서울법대 출신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 이걸 따지거든요. 그 따지는 거는요. 그거는 서로 그 저기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때는 80년대, 90년대는 진주고등학교 마피아 이게 뭐냐면은요. 교육부에서는 꽤 그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당시 지금 다 평준화했는데 진주고등학교는 평준화 안 돼서 그런가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저희까지는 시험을 봤는데 그 이전. 근데 그 이전에 어쨌든 그 교육부에는 이제 진주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진주고등학교가 원래 진주가 그 교육도시라 해가지고 네네. 예, 원래 또 그쪽에 관심들이 많았어요. 진주 출신들이. 지금도요 지방 가 보면은요. 예컨대 전주는 전주고등학교, 아마 광주는 광주 제1고등학교일 겁니다. 그다음에 그 순천은 뭐 순천고등학교, 뭐 매산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진주는 진주고등학교. 이게 그 뭐 거기서 뭔가 토목 건축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그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토목 건축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인허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금융도 할 때도 어쨌든
국가의 규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은행 있잖아요. 로부터 이제 이 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나름대로 개입하는 것에서는 시장 질서가 작동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질서는 합리적인 나름대로 격차가 존재하지만 국가가 개입해 보면 격차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요, 이 부당한 격차의 이면에는요, 사실은 국가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격차는 사실 주범이 국가네요. 예, 그 바로 이제 그 바로 옆에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가 그렇지. 그 이익 집단들이 사실은 있는 이익 겁니다. 집단들이. 이게 그러니까 부당한 격차의 출발점이 국가의 규제고 네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그 한 숟가락 밥가락 다 얹고 오로지 단물만 쪽쪽 빨고 있는 게 노조네요. 네네네. 자, 그 외에도요.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종의 지금 한국은 공무원 천국 두 개의 천국인데 공무원 천국이고 외국인 노동자 천국입니다. 아, 그래? 일단 들어오기만 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왜 그거 어떤 이유입니까? 그건? 아니 다른 나라는요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실망 실업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하층 노동시장 쪽 있지 않습니까? 뭐 3D 업종, 제조업 등에 대해 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그냥 풀어버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안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중진공의 그 상임 감사를 했잖아요. 네네. 중소기업. 그래서 지방 출장들이 많아서 그 기회에 저도 이제 그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한다고 한 200여 개 기업을 가봤어요. 네네. 근데 기업을 가면 전부 하는 얘기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 공장 못 한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뭔가 당근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찍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당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 전에 그때 이제 그 최저임금 그때 그 팍 올리고 나서 말입니다. 그때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좀 막 줬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예컨대 뭐 국어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시험 칠 때 원래 그 고졸자들이 원래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고졸을 전제로 정부가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대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3D 업종에서 이렇게 일해본 사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 그렇지. 아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가산점 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되네요. 군 복무자한테도 네. 뭐 당연히 가산점 가산점 주고.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생각해봤어요. 중진공 네네. 있을 때 네네. 이게 사실은 제가 중소기업의 그 지역에 가보면요. 네. 요즘은 자동화돼 있는 그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근무 여건이 옛날처럼 막 먼지 날리고 이게 아니고 네네네. 그 안에 매우 깨끗하고 네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중소기업 나름대로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 가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네네. 우리는 대우도 나쁘지 않다. 네네. 처음 첫 월급 한 200~300만 원씩 주고 뭐 나쁘지 않은데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왜 그 구청에 심지어 청소 노동자들 하는데 청소 근로자들 하는 데는 그렇게 몇십 대 1 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연금이 보장되잖아. 네네. 그러면 중소기업은 예를 들면 망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해봤냐면 아예 중소기업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일정 수준이 되는 중소기업이 여기 5년 하고 저기 5년 하면 이 경력들을 쭉 해서 연금을 예를 들면 왜냐면 중소기업 사람 구해야 되니까 오는 사람은 연금을 줄 의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자기도 얼마 넣고 그다음에 정부도 얼마 보조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공무원 20년처럼 우리도 중소기업에 예를 들면 A 회사, B 회사 그러니까 일정 수준 되는 회사들을 딱 따지고 한 20년 정도 지나면 그런 연금들을 좀 주면 어떨까? 그러면은 사실은요 국민연금이 원래 그런 개념입니다. 예. 국민연금이 일종의 기업연금 비슷해요. 그게 그 근데 일본은 지금 뭐, 국민연금이 너무 낮지 않아요? 좀 낮는데 이게 또 이렇게 그 자영업자들한테도 다 적용되잖아요. 일반 기업은 4.5% 합이 9%지 않습니까? 자기가 4.5% 기업이 4.5% 부담하는데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9%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만만치 않은 부담이죠. 게다가 이거를 갖다가 올리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6% 7%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7% 아마 그럴까? 그러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근데 그 중소기업에 가보면
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만 있고 안 올까?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임금도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김대호 소장 얘기는 우리 젊은이들 다 외면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주 그냥 논한 거죠. 네네. 그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갖다가 그렇지. 만들어낼 아까 그것도 아주 방법이 좋네요.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공무원, 예를 들면 그 일선 공무원들, 네네. 구급직 같은 경우에 네네. 중소기업에서 혹은 이런 데 일해봤던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면 네네. 그거 좋겠네요. 그것도. 뭐 등등등. 저는 이제 공무원의 어떤 지금 특권 아니 근데 어쨌든 아이들 가고 싶어 하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거는 점진적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일선 공무원에는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경력을 인정해주면. 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죠. 여러 그 가지 사람들은 원래는 그런 식으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이 금융 시스템이 있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글씨를 하면 안 돼. 예,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게 요 격차 문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당한 격차, 부당한 격차가 있는데 이걸 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당한 격차의 대부분은 네. 국가가 개입했을 경우에 부당한 격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조를 노조가- 비롯한 이익 집단입니다. 노조를 비롯한 이익 집단이 부당한 격차를 만들다. 그리고 이런 이 부분은요, 결국 정치가 그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정치가 그걸 조정해야 되고 그게 경제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경제가 결국 정치를 해서 어떻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부당한 격차가 없도록 예.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조장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의 어떤 경제의 핵심은 대동법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격차의 핵심에는 이게 부당한 격차 내지 지대가 있고요. 지대라고 하는 거는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보다 국가나 이익 집단이 뭔가 장벽을 치거나 말입니다. 못 들어게 해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진 어떤 가격이나 이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렌트 또는 지대라고 부르는데 지대축. 예. 지금 과거에는 대동법이었다면요. 지금은 결국 이 지대를 어떤 식으로 줄이느냐 문제거든요. 이 지대를 갖다가 만드는 핵심이 사실은 국가고 그다음에 노조를 비롯한 이익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혼미하고 무능하고 사익 편향적인 정치가 결국 주범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잘못된 격차를 만드는 이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특히 그 강력한 이입 집단인 노조에 의해서 자행되는 그런 지대 추구 이런 것들이 근절되는 쪽으로 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역으로 노조들은 그 격차가 엉뚱한 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지금 적을 재벌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재벌로 돌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처우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상향 평준화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지. 중량 평준화로 가야 되는. 예, 예.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불편한 진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산업연관표인데 산업별로 부가가치 구성인데요. 부가가치는 우리가 GDP라는 게 저거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GDP 우리 부가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보니까 공산품 쪽에서 한 30%가 만들어집니다. 저 29.5%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재, 기초 소재, 조립 가공 제품, 조립 가공 제품의 저기 핵심의 저기가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다음 기초 소재 반도체가 반도체가 있을 있을 겁니다. 이게 조립 가공이 자동차나 뭐 이런 거. 예예 그 조선. 예, 조선. 자, 어쨌든요 공산품 쪽에서 한 30%가 만들어지는데 옆에 오른쪽에는 고용 보면은요 우리가 전체가 일자리가 2,400만 개 가량 됩니다. 그렇죠. 1,400만 개 중에서 저기 473만 개가 제조업인데요. 전체적으로는 19.7%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근데 저 19.7%가 대충 30% 정도를 생산한다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저기 부가가치는 60%좀 만들어냅니다. 서비스업의 도소매 운송 뭐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 하여튼 뭐
우리 사이 거의 다네요. 네, 예. 결국은 저기 부가가치는 60%인데요. 고용은 70.9%입니다. 자, 70.9%가요. 60.2%를 나눠 먹는 구조거든요. 그게 서비스업입니다. 그나마도요 영세 이 자영업들 우리가 뭐 좀 이따만 갈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것들은 부가가치 훨씬 낮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일하고 있는 거고 제조업 쪽은 인구는 19.7%가 30%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 근원적 문제 이건 사실은 생산성 격차인 측면도 큽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서비스업이 낙후되면서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도요, 서비스업 쪽에 이제 과거의 문제는 제조업은 글로벌화되어 있고 생산성 높은데 서비스업은 생산성 낮다. 생산성을 낮게 하려면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교육도 집어넣자, 컨설팅도 집어넣자, 자격증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미용업이라든지 이 음식점업을 못하게 하자. 실제로 말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오히려 제조업 잘 나가는 제조업 쪽에서 고용을 더 흡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조업에서 더 고용 흡수할 수 있는데 우린 지금 고용을 못하게 아주 경직화되어 있으니까 제조업에서 고용 흡수 못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이게 하나는요 고용 비중하고 부가가치 비중입니다. 자 보면은요 그 검은 선이 고용 비중입니다. 지금 한국이 보십시오. 고용 비중이 쫙 올라가잖아요. 70%까지 그죠? 그런데 이 부가가치는 지금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위 모양 크로스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요 다 패러렐하게 갑니다. 병행하게. 평행하게 가네요. 저게 무슨 얘기냐?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가가치 비중은 늘어나지 않는데 별로 천천히 늘어나는데 고용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 지금 독특합니다, 저게. 그렇지. 우리가 지금 서비스 비중도 높고 네. OECD 중에 터키 다음이더라고요. 저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이런 데 잘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쪽에 강력한 노조들이 있고 생산성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여력이 없어지는군요. 없고 그다음에 진입상벽을 유사시에 구조조정이 안 돼.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쨌든 이 고용을 갖다가 이렇게 늘리면 안 돼도 고용을 늘리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니까 안 늘리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협력업체로 내리거나 아니면 로봇을 갖다가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늘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걸 해외로 빼거나.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고용이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네. 지금 잘 팔리는 거를 좀 거기에 좀 더 많이 생산하려고 여기에 근로자를 그걸로 투입하려니까 노조가 반대해서 못 하더라고요. 예, 그쪽이 이제 공장별로 1공장, 2공장, 3공장에서 잘 팔리는 차를 생산하는 데가 있고 안 팔리는 차를 생산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바쁜 라인으로 사람을 갖다가 더 투입을 갖다 하는 거를 그 부분을 갖다가 노조가 그럼 노조는 왜 막는 거죠, 그걸? 한국은 노조가 어떤 연대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야 자기들도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것도요 노조 내에서 A 공장 대의원들 및 조합원들하고 B 공장의 대의원 및 조합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싸운다고 지금 왜냐 그러면 만약에 A 공장으로 많이 가면 B 공장은 그 조합원 수가 줄어드니까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아니, 잔업 특권 문제입니다 사실은. 잔업 특권 A 공장이 잘 팔리면 바쁘잖아요. 잔업 특권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잔업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수당을 갖다 150% 막 150% 주죠. 200%, 250%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 잘 나가는 공장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 나가는 데서는 그러면은 이제 전업 특권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평일날도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놀 거 아니에요. 놀죠. 놀아도 수입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더 벌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가 잔업 특권을 통해 가지고 고임금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기본 근데 왜 그걸 막아요? 그러면 노조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야 되는데 어. 만약에 노조가 별로 없다. 그러면 회사는 그렇게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여기가 운영하죠. 여기는 지금 요거가 100대고 여기는 10대면은 10대 있는 예를 들면 근로자 당연히 100대는 쪽으로 투입하고. 그렇죠. 그 공장을 갖다가 3시포터 3교대라든지 2교대를 갖다가 해서 그렇지. 그럼 사람을 투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투입이 안 되면은 기존 공장에서 잔업 특권을 갖다 할 거 아닙니까? 다 독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쪽은 거의 휴업수당 정도를 뭐 그렇죠. 기본급 내지는 이것만 받는 거고. 아니 근데 문제는요. 그 뭐 노조 내에서도 지금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사람 고용을 가능하면 꺼리려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 공장 내에서 이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면 뭐 자르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갖다가 도입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제조업 쪽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아. 그 숫자만 보면은 이야 한국이 엄청나게 뭐 첨단화 고도화 로봇화 돼 있다고 막 하는데, 그 이면에는요 이게 사람을 고용하는 거를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로봇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인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요즘 식당 가면은 이게 옛날에 막 서너 명이 일하던데 한두 명이 일하는 데 많습니다. 이건 또 최저임금 효과에다가 그다음에 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줍니다. 4대 보험에다가 최저임금 계속 올리고 4대 보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유수당 줘야 되고. 뭐 고용을 갖다가 저기 함부로 또 이렇게 구조조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연금도 내줘야 되고. 뭐 어떤 뭐 4대 보험을 내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는 고용에 굉장히 부담이 그 조정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조만한 데가 쉬운 거는요 임금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사정이 안 돼 가지고 나 당신 좀 나가주라 그러면 대충 나가줍니다. 그런데 예컨대 몇 시간 일 안 하고 연봉 1억씩 받는다 그래 봐요. 그 구조조정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고는 살인이라 그러지.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요 그 굉장히 다른 나라하고 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공공부문과 대기업과 조직노동의 천국입니다, 사실은. 반면에요, 나머지는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제조업이 원래는 473만이 아니라 예컨대 573만, 뭐 600만도 흡수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이 중앙 평준화가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보호받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가 개선돼서 중앙 평준화가 되면 고용 여력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유연성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임금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만큼 받아가면 된다는 받아가고. 원래는 엄밀한 정답은요 생산성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산성보다 월등히 많이 가져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러면 격차가 생기는 거죠. 생산성보다 월등히 적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말입니다.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위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저임금이에요. 이 공공 부분에서 말입니다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은 보면은 이제 그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지만 사업 발주 받아서 말입니다 아주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저임금이거든요. 이제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생산성에 비례해 가지고 받아가든지,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제 중요한 평준화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지금 제조업 쪽이나 우리 잘 나가는 산업 쪽에서 100만에서 200만 명의 고용 여력이 있습니다.
교육 여력이 있는데 못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서비스부로 몰려와 가지고 막 온통 그냥 카페 좀 된다 싶으면은요. 할 게 없으니까 뭐 카페를 만들어야고 식당을 갖다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죠, 이게. 거기서 무한 경쟁이 시달리니까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저임금이고 실패하면 또 다 완전히 쪽박 날리는 망하는 거죠. 거죠. 자,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아주 악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당하게 제대로 비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부동산 하나만 실패했대. 실제로는 경제, 고용, 교육, 뭐 외교, 안보, 뭐 지역 균형 발전 거의 모든 면에서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불평등도 격차도 훨씬 악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유인 보상 불구하고 체계를 완전히 박살 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계속 불평등 격차 해소를 자신의 명분으로 삼고 있죠. 정말로 이게 어불성설이죠, 이게. 이거야말로 이제 대사기극이죠, 이게. 예, 오늘은 뭐 좀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네.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또 마무리 이야기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국가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진보의 핵심 간판 상품입니다. 불평등 격차가 그런데 이 불평등과 격차를 훨씬 이렇게 아주 질이 나쁘게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심 보상 체계를 때려 부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삼성만 목 조르는 게 아니고 경제를 목 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목을 갖다가 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을 권좌에 그냥 오래 앉아놨다가는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질식사 해버립니다. 질식사 해버려요. 예, 너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금 김대호 소장님의 얘기 중에 우리가 이게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지금 들은 것 중에 우리는 사실은 격차를 뭐 갑과 을, 뭐 그다음에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지만 격차의 원천이 결국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그런 것들이 올 때 격차의 원천이고 그리고 또 그런 국가의 개입에 또 기대어서 과잉 보호받고 있는 지금 민노총 같은 귀족 노조들 이들이 사실은 공공과 민간의 격차 이런 것 훨씬 더 많은 격차 그리고 규제 산업과 비규제 산업의 격차 이런 것들이 그리고 현대 세대와 미래 세대의 격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더 주목해야 될 격차의 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원천이라는 게 결국은 합리적인 질서, 합리적인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합리적인 격차라는 건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많이 보상받는 우리 김대호 소장 표현대로면 유인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만 합리적인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또는 그런 민노총 같은 이익 집단들이 과도한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 합리적 유인 보상 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불평등과 격차가 심해진 것은 결국은 합리적인 격차를 만들어진 그런 시장 체제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과잉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국가가 개입하고 그래서 합리적 격차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훨씬 더 불공정해졌고 훨씬 더 비합리적인 격차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지금 김대호 소장과 그러니까 김대호와 이동호의 경세 토크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의 가장 핵심 운영 질서 그리고 그 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합리적 격차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어떻게 세울 거냐 문제인데 이 합리적 격차를 무너뜨린 것이 결국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네. 시장 경제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개입과 그 다음에 이 정말 그 자신의 사익만 추구하는 그리고 권력화된 이 노동 귀족들의 활동들 이것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훨씬 이전 투구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